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무조건 사지 마세요. 네. 일단 2022년 한 해는 제가 계속 아파트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제가 매수하지 말라 했죠? 2023년 8월까지는 사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2023년 8월까지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라고 하는 점, 물론 뭐 어떤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좀 더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폭락은 짧고요. 네, 침체기는 깁니다. 그리고 상승도 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저지르지 마시고 제 방송 보면서도 뭐 올해 급하게 매수하셨거나 또 작년에 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요 좀 반성을 좀 하셔야 해요. 네. 왜 주선생 말을 안 듣고 그냥 투자자의 중립적인 시각을 그냥 다 무시한 채 깡그리 무시한 채 왜 그런 뭐 이상한 부동산 방송 보면서 네 뭐 법인으로 또 샀다가 또 물리고 말이죠. 네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제게 뭐 어떤 분께서 지금 집값 큰일 났다 본인이 다 물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그분한테 얼마 전에 작년에 집을 다 정리하셔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입주할 거다. 저 실거주할 집인데 팔아서 뭐 하겠냐. 그 말도 맞긴 맞는데 저는요 적당할 때 치고 빠져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도대체 왜? 네? 도대체 왜? 무슨 자신감으로 그냥 이 부동산, 이 아파트라는 투자 제야를 영원히 들고 갈 생각부터 하셨는지 참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1980년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요 몇십 배 수익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건 뭐 당연하겠지만은 근데 그게 꼭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것보다는요 네, 적당할 타이밍에 익절하고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마찬가지 적당한 타이밍에 익절하고 여윳돈으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네, 하락이 올 때만 투자하고 사이클 올라갈 때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과거에 1980년대 사서 지금까지 올랐던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회비용이 참 중요해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물린 돈,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요 왜 굳이 불편한 데서 살면서 그냥 내 어깨 내 어깨 계급장 그걸 유지하려고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신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자 모찌애미님께서 네, 모찌애미님 준sen이 예측 많이 다 맞은 듯해요. 네, 전문가 유튜버들 중에 감사합니다. 네. 자, 강남지 언제가 좋은 기회일까요? 지금 호가 많이 내려갔는데 더 내려갈까요? 23년 하반기 매수할 거예요.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리세요. 네, 모찌애미님은 지금 강남 아파트 어떤 걸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가요? 네, 지금 선별한 게 있으세요? 네? 지금은요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강남 아파트가 이제 강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2022년 내내 2021년 연말부터 노도강 다 떨어지고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떨어지다가 네, 중간중간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고점 거래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뭐 한남 2구역이든 뭐 어쩌고 재개발하면서 재개발 전문 소장 있죠. 재개발 전문가라 하는 그 사람이 다 뛰어가지고 네, 고점에 다 물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연말 2022년 하반기 즉 추석 이후가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강남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강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부동산 끝장일까요? 부동산 하락의 끝물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승하면서 어떤 명분을 쌓으면서 올랐죠? 자, 1급지가 올라갔다. 2급지 올라가죠. 2급지 올라갔죠. 그 다음 3급지 올라가죠. 3급지 올라갔습니다. 4급지 올라갔죠. 5급지 올라갔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서울이 다 올랐어요. 그럼 수도권이 올라가고요. 네, 수도권 올라갔습니다. 그럼 광역시 올라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 중에 꼽살이 낀 게 뭡니까? 천안아산. 네, 천안아산. 지네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네, 상승기 때는요 강남이네요. 서울이네 서울. 네, 동탄. 네, 동탄이요? SRT? 아휴 참 여러분 출퇴근 SRT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네, 돌아버려요. 그 SRT 매일매일 타고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그게 과연 옳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빠지는 거예요. 자,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뭐 국회의사 들어온다 뭐 한다 해서 어쨌든 간에
호재가 있었고 호재가 실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서울만큼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세종시가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 인구만큼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서울의 자치구 하나 정도? 네. 그 정도예요. 자, 그 정도면요.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급자족 도시 아니에요. 자, 전세가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세종은요, 집값이 오르는 게 정말 거품이 잔뜩 껴 있었던 겁니다. 자, 2020년 연말 고점 잡고요. 그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세종 폭락이라고요. 자, 그런데 세종은요, 결국 대전과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의 2022년에 대전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자, 보세요. 세종이 2020년부터 먼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대전의 입주 물량이 2022년에 만 세대가 있던 겁니다. 네. 그럼 세종은 그동안 상당히 피로감이 쌓였던 거예요. 피로감. 네. 2020에서 21까지 또 어떻게 되죠? 추세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집값이요. 세종의 아파트. 자, 보세요. 자, 2020년 자, 고점 잡고요. 7억 7,500 잡고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39평. 마찬가지예요. 2020년 고점으로요. 그냥 떨어집니다. 네. 떨어져요. 자, 볼게요. 자, 2020년 연말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토막 난 거예요. 42%. 얼마였어요? 11억 2천만 원이요. 11억 2천만 원. 자,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전세가 보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매매가가 여러분 11억 2천인데 전세가 3억 6천이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갭 7억 6천에 들어갑니까? 네, 갭 7억 6천에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추가로 많이 오는 집값 플러스 2020에서 21년 입주 물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기 때문에 충격파를 더블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죠. 하지만 금리 인상이 역대급으로 있게 됩니다. 자, 입주 물량 감소하면 기존 같으면 올라가야죠. 하지만 금리 인상이 역대급으로 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 줄어들죠. 맞습니까? 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당연히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하면요, 전세가 하락합니다. 왜? 월세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월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전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월세 수요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치더라도요, 무한정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사람들 심리가 그냥 전세로 가야겠다라는 시장의 그 심리가 팽배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돌아가는 움직임입니다. 네, 금리 인상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데 2022년 8월달에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도래한 물건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서 전세 대란이 나기 때문에 또 한 번 집값이 뜬다고 했던 구독자 80만, 70만, 60만, 50만 이상의 그 유튜버들이 싹 다 틀렸습니다. 네, 싹 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내공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요, 심리적으로 바라봐야지. 그 사람들은요, 전제 조건을 부동산에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중에 붕 뜬 이야기, 그냥 매수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뭐 전세 살지 마라, 무조건 매매를 해야 한다, 뭐 신혼부부가 제일 불행한 일은 착한 집주인 만난 건 이딴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여러분들은 혹하는 거예요. 왜? 있어 보이거든요. 저기 서울대 나오신 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그분께서도 맨날 비유법 이야기합니다. 비유법으로, 은유법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고 집값이 10% 오른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개망신 당했잖아요. 아니, 10% 오른다면서요. 아니, 뭐, 읽어준다면서요. 근데 읽어주는 거 실패했잖아요. 사과하셔야지. 뭘 그렇게 읽어줍니까? 저는, 여러분, 제 유튜브 아이디가 뭡니까? 제 채널명이. 재테크 읽어주는이 아니에요. 재테크 읽는입니다. 재테크 읽는 주선생입니다. 저는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읽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 채널하고 저는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유튜브로 돈 벌려면요, 당연히 게스트 섭외하고, 네. 맨날 인터뷰하고 그런 중립적인 플레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은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남들의 생각을 그냥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요, 그건 그냥 뉴스 기사나 보세요. 네.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읽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 방송 봐서 도움된 거 있으세요? 네. 아니, 땡땡 아이스님께서는요, 네. 올해 내내 집사를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니, 청약 전문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그분도 그 사람이 아파트를 추천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라이브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약간씩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타 다른 유튜버 채널에 출연도 안 하는 이유가 있고요. 네. 더 하기 위해서는요, 인스타든 블로그든, 네, 돈으로 홍보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네? 제가 가진 이 생각을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잖아요? 그럼 시장에 왜곡이 생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 다 맞잖아요. 자, 2020년도 대구 폭락한다 했습니다. 네. 21년도 초반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을 때 저는 인천이 폭락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광주광역시에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저는 2020년 연말에 광주시장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네. 모르신다고요? 네? 다 검색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네. 전 다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2019년 울산 부동산 사라고 했어요. 왜? 저평가 되었으니까. 그때 다주택자로 신본으로 샀어봐요. 네. 부산 부동산 제가 계속 2019년도 내내 사라고 했습니다. 내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악플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저는 꿋꿋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도 제 방송을 본 몇몇은 돈을 벌 것이다. 주변에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제 말을 들으면 돈을 벌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돈은 벌 것이다. 단 고통스럽게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편한 투자, 쉬운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니까요. 자, 제가 2021년도 그때 한창 제가 주변에다 경고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네? 2020년도. 네. 너무 많이 벌리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던전 퀘스트를 하나씩 깨는 정도로, 네. 자, 한 아파트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전세 세팅이 될 때까지 다른 아파트 또 벌리지 마세요. 하나씩 다 미션을 완료하고 하세요, 제발. 네. 급하다고 와장창 가서 왕창 사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물려서 역전세 나고 계약금 날린다니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올해 그 지금 금매 3억 이하, 3억 금매, 4억 금매, 5억 금매 나왔다고. 네. 그거보다 덜컥 매수하고 본인 집 내놨는데 지금 안 팔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생활은 숙박시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생수 샀다가 망하고 지산 샀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네, 샀다가 망하는 거라. 왜 제 말 듣지 않냐고요. 제 방송 보면서 왜 안 듣냐고요. 왜?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락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식도 하락기에서는요,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냥 상승기 때 들어가는 거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은 상승기 때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상승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2년 동안 팔지 못해요. 보유를 2년 해야지 일반과세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나서 2년 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년 뒤가 상승장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불타올라서 1억, 2억, 3억 올라봤자 2년 뒤에 입주물량 터져가지고 그게 작살난다면요? 나는 투자를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1년 미만 팔잖아요. 보유한 지 1년 미만 몇 프로예요? 77%. 2년 미만요? 보유하면 66% 냅니다. 양도소득세만. 그래요. 네. 그래서 부디 여러분 2년 뒤를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추경호 기재부 우리 형님께서, 장관님께서 다주택자 중과는 징벌적 과세, 부동산 시장 과열대 도입, 폐기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온갖 규제를 남발합니다. 취보양이라고 하죠. 취보양. 여러분,
취보양이 뭐예요? 취보양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선직 어머니께서 나중에 구독자 폭발할까요? 원년 멤버 기억해서 당연히 기억하죠. 네, 선직 어머니 아이디가 또 독특하셔가지고 바로 기억합니다. 네, 나란히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 청년 넣어도 될까요? 뭐 넣으세요. 네, 본인이 합리적인 생각하시면요. 자, 취보양은요. 자, 그쵸. 모찌미님께서 맞습니다. 네, 킹킹님 맞았어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입니다. 네, 자, 데니엘 김님, 내상주님, 네, 레인이 다 맞추셨어요. 자, 취득세 뭐가 있었죠? 자, 시장이 과열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도입했죠. 3주택 이상 8.4%, 4주택 이상 12.4%. 비규제 지역일 때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규제 지역은요, 2주택 이상 8.4%, 3주택 이상 12.4% 이렇게 되었었고요. 그러면 보유세는요, 뭐였죠? 공시가를 폭등시켰고요. 공시가 현실화다 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공시가를 폭등시키면서 세금을 다 걷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세금을, 천문학적인 세금을 어딘가 집어넣어서, 네, 뭐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때 들어갔던 게 뭡니까? 태양광. 네. 태양광 그 보전해준 거 보세요. 네. 세금 보전해주는 거. 응? 보조금. 그리고 또 원전이 없앴잖아요. 네. 원전을 가도 안 시켜가지고 한전에 수천억인가요? 하여튼 한전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가져다 주었고요. 그 정도 한전 탓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전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여러분들 손에 끼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양도세요. 양도세 중과. 네. 양도세 중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양광 업체 어디에요? 중국입니다. 네. 차라리 대한민국 태양광 업체를 다 썼으면요, 차라리 나았겠죠. 네. 왜? 내수경기, 태양광 산업에 돈을 넣고, 네.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가 있는데, 다 전부 다 중국산 태양광 써가지고 돈 이상 어디 갔습니까? 국부 유출이에요, 그게. 국부 유출. 아무튼 간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까지 해서 부동산이 과열된다 해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규제를, 네,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네, 서킷 브레이커와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이 과열되니까 살짝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였죠. 근데 투자자가 바라보기로는 취득세 중과는요,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그런 거예요. 왜? 차라리, 네, 양도세 중과 없애고요, 양도세 중과를 하지 말고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았으면요, 부동산이 일찍 꺼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때 상승할 때 양도세 중과 때려가지고 매물이 안 나오게 만드니까 더 큰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 부동산의 상승장 중에 대폭등이 몇 번 있었습니까? 2번이에요. 네. 한 번은 2018년까지 상승했었고, 한 번은요, 2020년부터 또 상승하게 됩니다. 헬리오시티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자, 또 한 번의 상승. 2020년도부터 또 한 번의 상승, 2021년까지. 그게 20대의 영끌을 다 긁어모은 거예요. 진짜 그건요, 우리 광수 형님 말씀처럼 살 사람 다 사버렸다라는 말과 또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적고 취득세 중과까지 묶여 있으니까 집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경호 형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일. 다주택자의 징벌적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 값이 폭등할 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민주당 형님들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민주당 형님께 이야기를 했고, 12월 달에 등록 임대사업자, 네, 제도를 또 정부에서 던질 겁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이걸 민주당에서 받아준다 라고 하잖아요. 과연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등록임대사업자는요, 현재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왜 빠져나가지 못하죠? 집이 안 팔리니까요. 그런데 등록임대사업자라면요, 일단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등등을 통해서 출구 전략, 세법에 대한 출구 전략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요, 전세 시장, 전월세 시장이 더 안정화되는 겁니다. 네, 일단 그래요. 왜? 시중에 임대차 매물들, 임대 매물들은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수록 결국 사람들은요, 임대 시장이
낮아지잖아요. 전세가든 월세가든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임대차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로 할 수요들이 점점 감소화되고요. 매매가가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세나 월세로 계속 몰리잖아요. 서서히 전월세 가격대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요 또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작용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매가를 밀어 올려봤자 등록 임대사업자들은요 4년, 8년, 10년 동안 묶어두기 때문에 또는 추후에 상승장이 온다 하더라도요. 본인들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40% 많으면 80%까지 충분히 받기 때문에 또는 다주택자인 경우는요 30%까지 충분히 받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내고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또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받아들일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